안녕하세요. 저는 불혹의 나이 40살 여자입니다. 40살 정도 먹으면 엄청난 어른이 되어 있고, 사회적 위치도 굉장히 성장해 있고, 뭐든 척척 잘 해내는 어른이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20살 때랑 별로 다를 게 없네요. 아직도 철부지이고 싶고, 맛있는 것도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그런 40살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나이 먹으면서 깨달은 것 하나는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대가족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불편 없이 자라 저밖에 모르고 참 이기적이었던 제가 지금 대가족 생활에 너무 만족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법인 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업가였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셨는데 가끔 아버지의 사업 경영을 같이 서포트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은 회사에서 사내 부부셨거든요. 사내 부부하면 일 문제로 엄청 싸운다고들 하던데 직장에서 어머니가 상사, 아버지가 신입으로 만나서 그런지 두 분이 일하시면서 싸우는 일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할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정말 알아주는 인고 부부셨거든요. 사촌들도 어쩜 그렇게 사이가 좋냐고 물어보고 부부 동반 모임도 잘 다니시고 두 분이서 저는 이모 댁에 맡겨놓고 데이트도 많이 하셨습니다. 부유한 집안, 사이좋은 부모님, 이보다 완벽한 가정 환경이 있을까요? 게다가 전 외동이었어서 시기할 형제도 없었습니다. 온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며 아무 걱정 없이 자랐죠. 그래서 저는 저밖에 몰랐습니다. 이기적이었고 남을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제가 맨날 예쁜 옷만 입고 다니니까 친구들이 우와 우와 하면서 따라다니고 예쁘다고 좋아했는데 중학생 때는 좀 다르더라고요. 알아서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내가 노력해야지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들 그런 노력으로 무리들을 만들고 있었고요. 그땐 그게 유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어리석었죠. 똑같이 14살짜리 애들이면서 뭐가 유치하고 뭐가 어른스러운지 친구들의 무리짓기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건 머지않아 알게 되더라고요. 중학생 때부터는 조별 과제가 왜 그렇게 많은 건지, 또 왜 수업 시간마다 과학실이다, 음악실이다, 미술실이다 가야 하는 거고, 왜 그때마다 짝은 또 바뀌는 건지, 친구가 없는 저 같은 애는 겉돌기 딱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교실을 이동할 때에도 같이 갈 친구가 없고, 가서 같이 앉을 친구도 없고, 밥도 혼자 먹어야 하고, 체육복도 혼자 갈아입고, 공부도 혼자 해야 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계속 혼자였던 건 아니었습니다. 같은 초등학교에서 온 애가 하나 있긴 했습니다. 바로 옆반이었는데 학교 다닌 지 2주쯤 되었을 때였나? 걔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왜 한 번도 우리 반에 안 와? 응? 내가 왜 가야 하는데? 너 진짜 어이없어. 그렇게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우연히 봤는데 자기네 반 애들이랑 같이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부터 걔가 없었다면 모를까? 쉬는 시간을 채워주고 밥을 같이 먹던 친구가 있다 없으니까 외로움은 배로 커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몇 번 제게 다가오는 애들이 있었지만 다 제가 재수없다면서 더 제게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먼저 다가가는 성격도 아니고 그땐 그냥 나는 혼자 지내야 하는 사람인가 보다 했습니다. 전혀 외롭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고 좀 외롭긴 했지만 우울하진 않았습니다. 그땐 저 잘난 맛에 살던 아이였으니까요. 나랑 수준이 안 맞는 철없는 애들이라는 참 웃긴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으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렇게 고등학생 시절까지 친하다 싶은 친구 한 명 없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이올린 전공을 했거든요. 유학은 오래전부터 꿈꿨던 거고 드디어 실현되었다는 생각에 마냥 기쁘기만 했는데 그때 부모님은 걱정을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공주 정말 괜찮겠어? 아무래도 엄마랑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엄마도 같이 학교 다니면서 기숙사 살게? 됐어. 혼자 괜찮아. 엄마랑 집 구해서 같이 살면 되잖아. 벌써 다음 달이면 가야 하는데 집을 어떻게 구하나요? 아줌마야. 엄마 아빠 회사 때문에 바쁘다며. 일에 집중이나 하세요. 아빠가 이번에 큰 건 앞두고 있어서 그것만 아니면 같이 가는 건데. 미안해, 수연아. 일 끝나면 바로 갈게. 알았지? 알겠다고. 매일 전화해야 한다. 일찍 일찍 다니고 불량한 남자애들이랑 어울리지 말고. 내가 누구랑 어울리는 거 봤어? 그건 아무튼 엄마는 걱정된단 말이야. 성인이라고 막 술 많이 먹고 다녀도 안 되는 거 알지? 남이 주는 술 먹지 말고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해야 해. 알겠지? 아유, 알겠어요, 알겠어. 짐 챙겨야 하니까 그만 가요. 그땐 어머니의 말이 그저 잔소리로만 들렸습니다. 어차피 저는 지금까지 혼자 잘 지냈고 뭐든 잘하는 아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생각했죠. 유학 생활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외국 여행은 자주 가봤지만 그렇게 오래 있었던 건 처음이라 사실 긴장이 되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학교 시설도 좋고 기숙사도 깔끔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명한 교수님께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좋았고요. 심지어 그 교수님께 제 실력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칭찬에 인색하기로 유명하신 분인데 제 연주를 듣고 굉장히 진지하게 코멘트를 해주시며 타고난 실력이 좋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티는 안 냈지만 하늘을 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력을 뽐냈을 때와는 또 다른 기분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시에 저는 다른 학생들의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에는 현지 애들이 30%, 유학생이 70%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시아인은 드물었고 한국인은 저 포함 셋이 있었죠. 그마저도 그 둘은 남자였고요. 안 그래도 유학생이 많은 학교라 현지 애들끼리 똘똘 뭉쳐 다니는 경향이 있었는데 실력까지 좋은 아시아 여자애가 재수없게 구니까 괴롭히기 딱 좋았을 겁니다. 볼 때마다 갈구고 제가 알아듣지 못하게 지네들끼리 용어를 쓰며 저를 욕하더라고요.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그게 욕이라는 건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아시아 애들도 당연히 저를 싫어했습니다. 제가 실력이 좋다는 이유로요. 저도 저지만 걔들도 참 나빴던 거죠. 아무튼 그렇게 유학생활도 외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유학 가서는 친구가 좀 생길까 기대를 하기도 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마음이 좋진 않더라고요. 집에 가서 부모님이 보고 싶다가도 제 꿈이 더 소중했기에 꾹 참고 이겨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참을 수 없이 외로운 감정이 몰아친 어느 날이었습니다. 파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초대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뜻밖에도 제게 초대장이 주어졌습니다. 학부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남학생의 집에서 열리는 파티였습니다. 그런 파티는 가본 적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이 기회에 친구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기로 했죠. 관광지에 가면 입으려고 한국에서 챙겨온 미니 드레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잘 하지 않던 화장도 조금 해보고 구두도 신었습니다. 제가 어떤 꼴을 당할지 모르고 한껏 꾸며댔습니다. 그 남자의 집에 가니까 벌써 입구부터 시끄럽더군요. 여러 개의 창문들에서 은은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안에 들어가니까 익숙한 얼굴들, 낯선 얼굴들이 한데 모여 파티를 즐기고 있더라고요. 다들 예쁘게 차려입고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딱히 친한 친구가 없던 저는 제게 초대장을 준 남자애한테 인사라도 하자 하고 찾아갔습니다. 역시 인기쟁이답게 주변에 여자애들, 남자애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용기를 내서 인사를 했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커서 큰 소리로 불렀죠. 야, 안녕? 그 남자애와 주변 애들의 시선까지 일제히 제게 꽂혔습니다. 뭐야, 진짜 왔잖아? 꼴 좀 봐. 정말 파티 즐기려고 왔나봐. 너 뭐야? 무슨 자격으로 왔어? 제 등장이 뭐가 그리 웃긴지 다들 깔깔깔 웃더라고요. 나?
나 초대받아서 왔는데. 당혹스럽기도 하고 기분이 상한 저는 저를 초대한 주인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애도 같이 웃고 있더라고요. 초대장이 하나 남아서 준 건데 진짜 올 줄은 몰랐네. 미안한데 그냥 가주라. 너 싫어하는 애들이 많아서 분위기 망치면 어떡해. 그냥 가. 미안. 가서 바이올린이나 연주해. 그 남자애랑 학교에서 대화를 많이 해보진 않아서 그렇게 밥맛인 줄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거기 가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제 얼굴은 잘 익은 사과처럼 빨갛게 달아올랐고 저를 비웃는 웃음소리들만 귀에 울렸습니다. 그 집을 빠져나오는 순간까지 제 뒤통수를 향해 보내는 야유와 웃음들이 저를 완전히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기분으로 도저히 혼자 기숙사방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시내로 가서 자리가 있는 술집에 들어가 아무 술이나 시켰습니다. 이건 많이 독해요. 어색한 발음,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고 있는 바텐더의 얼굴을 봤습니다. 굉장히 어려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제 또래 정도로 보였습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한국 사람이시구나. 그 남자가 화들짝 놀라는 모습이 그땐 어이가 없더라고요.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인데. 독한 거 먹고 싶어서 고른 거예요. 그냥 주세요. 네. 사실 저는 술을 잘 못 먹습니다. 성인이 되던 날 한국에서 부모님이랑 맥주 반 캔, 유학 와서 혼자 소주 사서 기숙사에서 딱 2잔, 그게 끝이었네요. 그 바에서 먹은 게 3번째 술이었습니다. 소주보다 독한 술이 있더군요. 그건 술이 아니라 그냥 과학 시간에 본 알코올 그 날 것이었습니다. 정말 맛이 없어서 캑캑거리니까 바텐더가 물을 주더라고요. 독하다니까요. 이거 술 맞아요? 잘못 준 거 아니죠? 뭐가 이렇게 맛이 없지? 맛있는 술 찾으세요? 술이 맛있을 수도 있나? 남자는 기다려보라며 은색 컵에 이것저것 넣더니 제법 그럴듯하게 흔들더니 예쁜 컵에 따라 제게 내밀었습니다. 색도 파란색인 게 참 신기한 술이었습니다. 남이 주는 술 먹으면 안 된댔는데. 제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는지 남자가 피식 웃더라고요. 저는 그 예쁜 액체를 한 입 먹어보았습니다.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상큼한 음료수처럼 넘어가는 그 맛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술 잘 못하시면 도수 낮은 칵테일을 달라고 하세요. 오, 술 한 잔을 다 비워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분명 최악의 날이었는데 지금 제겐 최고의 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그날 최악의 일을 겪지 않았다면 지금의 남편인 그 바텐더를 만났을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저는 거의 매일 그 바에 갔습니다. 정확히는 그 남자에게 간 거였죠. 칵테일 한 잔을 시켜놓고 그 공간에서 우리들만 알 수 있는 말들로 대화를 할 때면 그보다 마음이 편해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너는 뭐하러 여기 왔어? 너도 유학 온 거야? 아니, 나는 돈 벌러. 돈? 여기서 일하면서 돈 벌러? 왜? 한국에서도 일할 곳은 많잖아. 사실 사기당했어. 뭐? 정말 친한 형이 여기서 사업 시작했는데 투자해달라고 하길래 내가 고등학생 때부터 일했었거든. 그거 전부 날렸어. 그럴 사람이 아니라 생각해서 무슨 일이 생기고겠지. 아니겠지. 설마 하면서 왔는데 카지노에서 다 날려서 빈털털이라고 하더라. 빈손으로 가려니 엄마 보기 죄송하고 돌아갈 비행기 값도 없어서 비행기 값에 날린 돈 반만이라도 모아서 가자 하고 여기 있는 거야. 뭐? 그 형 진짜 나빴네. 그 자식 가만뒀어? 진짜 거짓골 하고 있는 사람한테 뭘 달라고 해. 경험했다 하고 날린 거지. 너 진짜 대단하다. 나였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가 났을 거야. 뭐 애초에 돈을 빌려주지도 않았겠지만 아니 투자해줄 친구도 없구나. 왜 학교 생활이 힘들어? 힘들지 그럼. 나처럼 잘난 애가 세상 사는 게 쉽겠냐? 남자애가 푸하하 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그 바가 어둡지 않았다면 제 얼굴이 새빨갛게 익은 걸 들킬 뻔했습니다.
너처럼 예쁜 애가 왜 친구가 없을까? 다 나보고 재수없대. 지만 알고 이기적이고 잘난 척만 한데 어떻게 해야 재수없지 않은 건지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그럼 지들도 잘나던가. 넌 친구가 필요하구나. 어떻게 해야 이기적이지 않고 남들도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알려줄 친구. 왜? 네가 도와주게? 그러고 싶은데 나 다음 달이면 한국 돌아가. 어? 왜? 내가 말했잖아. 돈만 벌 거라고. 이제 얼추 내가 생각한 금액 다 모았고 여긴 물가가 너무 비싸거든. 얼른 한국 가서 엄마가 해주는 국밥 먹고 싶다. 거의 한 달 동안 그 남자애를 만났습니다. 이미 정이 들 대로 들어버렸는데 벌써 이별이라니 아쉬워 미칠 지경이었죠.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의 전부인 바이올린을 포기할 수는 없었고 결국 거기서 그 남자애와 이별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만난 건 그때부터 4년 후 제가 한국에서 처음 공연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알려준 전화번호와 주소 모두 그대로더라고요. 공연에 오라는 짧은 문자와 함께 집으로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조명이 강한 무대에선 보통 객석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연주 시작도 전에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드는데 그 남자애의 얼굴이 정확하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보내준 초대장의 객석 쪽에 계속 시선을 줬나 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그렇게 제 시야에 정확히 담겼을 리가 없으니까요. 그 남자애는 제게 살짝 손을 흔들어줬고 그때부터 완전히 사랑에 빠지게 된 저는 그 남자애와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남편은 처음 봤던 그때부터 한결같이 진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항상 저를 배려해주고 제 기분을 우선시해주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사실 저의 결혼의 시작이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저희 부모님 입장에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었죠. 바로 경제 사정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여유 있는 저희 집과 달리 남편의 집은 좀 힘들었거든요.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국밥집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중학생 때 돌아가셨다는 시아버지의 어머니. 그러니까 남편의 할머니가 운영하시던 가게를 이어받아 하시는 건데 맛은 좋았지만 외관은 그냥 어느 동네에나 흔히 있을 법한 허름한 국밥집이었습니다. 매출도 그럭저럭이었습니다. 음식의 맛과 별개로 마케팅에 전혀 무지하신 시어머니가 그쪽으론 아예 투자를 안 하고 있으니 발전할 리가 만무했죠. 그저 가끔 오는 단골 손님에 어쩌다 오는 손님 몇 명이 전부였고 한 달 매출로 월세 내고 수도세, 전기세 등등을 제외하면 직장인 월급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남편은 국밥집에서 손을 거들며 밤에는 오토바이 배달 알바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배달 알바비가 꽤 쏠쏠하다고는 했지만 저와 사귀기로 한 이후부터는 자기도 꿈을 꿔야 할 것 같다면서 새로운 일을 알아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영업일 소개받았다면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시어머니가 일하시다가 팔을 다치시면서 얼마 못 가 관두고 다시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런 환경이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더 벌고 제가 더 일하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부모님 마음은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처음 남편이 저희 집에 인사를 하러 온 날 앞에서는 내색 안 하시더니 남편이 가고 어머니가 조심스레 제 방에 들어오시더라고요. 딸, 잠깐 엄마랑 얘기 좀 할까? 왜? 현욱이 말이야. 진짜 애가 괜찮더라. 그치? 내가 말한 대로 잘생기고 착하지? 엄마 마음에도 들었어? 아빠도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잘생기고 애가 착하더라. 근데 왜 표정이 그래? 너 현욱이랑 결혼할 건 아니지? 무슨 소리야? 결혼할 거 아니면 왜 소개해줬겠어? 아까도 잠깐 얘기했잖아. 나중에 아파트도 살아보고 싶다고. 수연아. 엄마는 사실 좀 마음이 편치가 않아. 왜? 현욱이 마음에 든다면서. 엄마한테 항상 1번은 수연이야. 아빠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니고 수연이 너야. 엄마가 가장 사랑하는 수연이가 고생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고 싶겠어? 이런 말이 지금 수연이한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적어도 수연이와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교육을 받고 비슷한 대접을 받고 자란 사람이 수연이와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어. 지금이야 경제적인 조건이 아무 상관없다고 여겨지겠지만 지날수록 그게 아닌 거야. 돈이 많아도 싸우고 헤어지는데 없으면 더 그럴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 엄마는 수연이가 상처받길 원하지 않아. 지금 없는 거야 그렇다 쳐도 그 사람의 미래가 보여야지. 그런데 엄마는 오늘 현욱이의 지금만 보았지 미래는 보이지 않더라. 다시 잘 생각해봐, 수연아. 어머니는 말을 마치고 제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뭐라 딱히 대꾸할 말도 없긴 했지만 그렇게 어머니가 할 말만 하고 나가시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많이 속상하신 것 같았습니다. 방문 너머로 부모님의 한숨소리가 불편하게 들려오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시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저와 남편 둘이서만 결혼 이야기를 나누고 부모님께 선뜻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 어느 날 남편이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가게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상견례도 따로 안 했는데 그래도 괜찮냐니까 그냥 시어머니가 저희 부모님께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어서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경상도 분이신데 아버지도 경상도 분이시거든요. 그때 서울에서 경상도식 국밥 하는 곳 많이 없다면서 저희 아버지 한 끼 해드리고 싶어 그런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흔쾌히 수락을 하셨고 떨리는 건 저와 남편뿐이었죠. 어색하게 마주 앉은 저희 5사람은 차례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한 입 드시자마자 감탄사를 뱉으시더라고요. 아버지랑 평생 식사를 하면서 그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허겁지겁 식사를 하셨습니다. 에휴,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어릴 적 고향에서 먹던 맛 그대로네요. 어떻게 이런 맛을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정말 맛이 좋습니다. 맛있게 드셔주시니 제가 감사하죠. 많이 있으니까 더 드세요. 아버지는 정말 국밥을 2그릇이나 드셨습니다. 기분 좋은 식사를 마친 저희 부모님에게 남편이 따뜻한 차를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아주 공손하지만 지조 있게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더군요. 저희 현욱이 탐탁치 않아 하시는 거 압니다. 수연이네 집안 사정, 여유 있는 것도 전부터 익히 들었고 저희 사정이 그에 못 미치는 거 잘 알아요. 하지만 돈으로 우리 현욱이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현욱이한테 집을 주고 현금을 주고 빌딩을 사주진 못했지만 돈 없이도 행복하게 사는 것, 자기 인생 꾸리는 것, 가족의 소중함 부족하지 않게 가르쳤습니다. 그것만큼은 그 누구보다 넉넉히 교육했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현욱이가 수연이한테 1억 천금을 가져다 주진 못하겠지만 행복하게 해줄 순 있을 겁니다. 얘가 누구 고생시키고 할 그런 사람이 못 돼요. 애들 결혼시켜달라고 강요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우리 애가 그런 편견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된다면 부모로서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그러니 부디 우리 현욱이를 잘 봐주세요. 저는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날의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진심이 제 마음속 깊이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는 차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현욱이 어머니가 자식을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구나. 혹시나 내놓은 자식일까, 사랑받은 적 없어서 줄 줄도 모를까 걱정했는데 마음이 놓이네. 우리 수연이 결혼 상대라면 그런 사랑쯤은 받고 자랐어야지. 아빠, 결혼 상대? 그럼 우리 결혼 허락하는 거야? 사돈댁 편하신 날로 상견례 날 잡거라. 가게 운영하시려면 시간 내기 힘드실 거야. 응, 알겠어요. 그렇게 어렵사리 결혼 승낙을 받은 저희는 이듬해 봄에 정말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행복할 날들만 펼쳐질 줄 알았던 결혼 생활에 예상치 못한 어둠이 드리웠습니다. 저희가 결혼하면서 양가 부모님 건강검진을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검진에서 저희 시어머니가 위암 판정을 받으신 겁니다. 건강검진을 하셔서 천만다행이었던 거죠. 시어머니 정밀 검사를 하러
병원에 다녀온 남편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였습니다. 왜? 병원에서 뭐래? 수술하셔야 한대. 다행히 심한 정도는 아니고 내일 입원하기로 했어. 심하지 않다니까 그나마 다행이네. 수술하면 괜찮아지실 거야. 거기 병원장님이 아빠 친구분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치. 수술하면 되지. 그런데, 아, 왜? 왜 그러는데? 엄마 보험이 하나도 없으시대. 돈 아까워서 못 드셨다는데, 그거 얼마 한다고. 솔직히 그때 좀 놀랐습니다. 제가 돈을 잘 벌긴 했지만 돈 관련 지식은 많이 없었거든요. 보험에 관해서도 하나도 몰랐고요. 원래 다들 보험은 필수로 몇 개씩 들어야 하는 거인 줄 알았습니다. 살면서 딱히 큰 수술을 해본 적이 없어서 보험금 환급이나 수술비나 이런 것도 잘 몰랐죠. 알아보니까 수술비로만 몇백만 원이 나가고 입원비까지 하면 더 든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모아둔 돈도 많이 없으셨고 남편도 결혼하느라 다 쓴 상태였고 당분간 가게 운영도 힘들 테니 제가 도와야만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저는 어머니의 수술비, 입원비, 병원에 계시는 동안의 생활비를 모두 부담했습니다. 아깝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돈이야 또 벌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어머니의 건강이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도 잘했다며 시어머니의 건강을 계속 걱정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이틀에 한 번꼴로 반찬이나 과일을 싸서 시어머니에게 가셨고 아버지는 친구분이신 병원장님께 저희 시어머니를 잘 살펴달라며 따로 부탁까지 했었죠. 그 덕인지 시어머니는 수술도 잘 받으시고 회복도 빠르셨습니다. 위암이라는 게 당장 수술이 잘 된다고 끝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식단도 잘 조절하고 주의할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가게는 남편이 도맡아 하게 되었죠. 사실 이때 남편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신이 국밥집을 맡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국밥집을 처분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찾는 게 나을지를요. 왜냐면 이전과 같은 상태로라면 국밥집의 매출은 여전히 부진할 것이고 그 일로 평생을 보내는 것 또한 남편의 뜻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고민을 하던 중 저희 아버지가 남편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국밥집 키워볼 생각 없나? 아버지가 저희 국밥의 맛에 완전히 빠지신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도 처음 국밥집에 방문한 뒤로 달에 한 번은 또 가시더니 결혼한 후로는 일주일에 한두 번 방문하셨거든요. 지나가는 말로 투자하고 싶다. 체인점을 해보는 건 어떻냐 하시긴 했지만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처음부터 진심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다양한 분야를 다루시거든요. 그 중에 식당은 없었는데 그 이유가 까다로운 아버지의 입맛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직원분들이 투자 제안한 유명한 식당들 다 아버지의 입맛에 안 맞아서 탈락되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굉장히 진심이란 얼굴로 남편에게 묻더라고요. 내 회사로 인수하겠다는 게 아니네. 사돈 댁에서 내려온 가게인데 그건 도리가 아닌 것 같고 내가 투자할 테니 제대로 한번 키워보는 게 어떻겠나 의사를 물어보는 거야. 장인어른이 아닌 투자자로서 난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테니 한번 잘 생각해 보게. 남편은 얼떨떨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언제 이런 기회가 오겠냐며 한번 죽어라 해보겠다면서 아버지의 제안에 응하게 됩니다. 남편이 사업에 진심이었던 만큼 아버지도 투자에 정말 진심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수억의 돈을 투자하셨습니다. 아마 아버지는 그간의 사업을 바탕으로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잘 해낼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국밥집이 그만큼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말이죠. 아버지는 직접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지인분에게 부탁을 해서 컨설팅을 맡겼습니다. 당시 가장 유명한 트렌디한 인테리어 업체도 알아봐 주시며 적극적으로 남편을 도와주셨습니다. 남편 또한 새벽부터 가게에 나가 자정이 다 되어서야 귀가를 하고는 집에서 또 공부를 더 하다가 겨우 3-4시간 자고 또다시 가게에 나가고를 반복했습니다. 가게 자리도 새로운 곳으로 크게 이전을 하면서
점점 구색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협찬도 많이 하고 광고도 많이 하고 운 좋게 방송까지 두세 번 나오더니 8개월쯤 되었을 땐 항상 테이블이 꽉 찬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가장 많이 감격하신 건 저희 시어머니셨습니다. 수술 후 어느 정도 회복하신 어머니는 저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쉬시라고 하셨는데 어머니는 언제 이렇게 사람 많은 가게에서 장사해 보겠냐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애써주셨는데 뭐라도 하셔야겠다며 오히려 집에 있으면 더 아픈 것 같다고 나와서 일하는 게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빠지면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힘드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전보다 더 밝아지고 생기가 넘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대대적으로 체인점 모집 광고를 하려고 했는데 알아서들 다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둘 차리다 보니 가게 오픈 5년 만에 매장 300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까지 발전할 줄은 저희 아버지도 남편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동네의 작은 가게에 지나지 않았었는데 어느새 하나의 기업이 된 거였죠. 그리고 그때쯤 제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전부터 꾸준히 준비하긴 했는데 영 소식이 없어 불안하던 차에 기쁜 소식이 찾아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임신 소식을 알게 된 후에 바로 바이올린을 그만두었습니다. 사실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평생 바이올린 하나만 할 줄 알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해외 출장도 너무 많고 악기인 만큼 매일매일 연주를 해줘야 해서 연습 강도도 컸고 무엇보다 제가 분명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공연을 한번 앞둘 때마다 굉장히 예민해졌었거든요. 공연 전에는 온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그만큼 몸에도 무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린보다 더 소중한 저희 아기를 위해서 그만두기로 결심한 거였죠. 그때 남편도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되니까 저랑 같이 많이 놀러 다녔습니다. 해외는 자주 못 갔지만 국내 여행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행복한 임신 생활을 보내고 출산을 2달 앞둔 거의 만삭이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사업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중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던 일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좋지 않은 사건이 터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기사에도 여러 번 실렸을 만큼 브랜드 이미지에 지장이 많이 가는 사건이었죠.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파렴치한 짓을 저지른 몇 사람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는 완전히 실추되었고 그 타격은 예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해당 브랜드의 매출액이 50% 이상 떨어지게 되면서 아버지의 사업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2, 3년 후를 내다봤을 때 적자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말씀은 안 하셨는데 저는 그걸 기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찾아간 친정집에서 본 부모님의 얼굴은 많이 어두우셨죠. 아빠, 식사는 좀 하셨어요? 응, 먹었지. 우리 딸은? 밥 먹었어? 뭐 먹으러 나갈까? 저도 먹고 왔어요. 그때였습니다. 아까부터 바쁘게 울리던 아버지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고 아버지는 전화를 받으며 안방으로 가셨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신 지 1분도 채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급하게 나가시더라고요. 무슨 큰일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운전기사분이 퇴근하신 후였어서 남편이 운전을 해드린다며 아버지를 따라 나섰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아버지와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안 그래도 회사가 휘청이는 와중에 아버지와 20년을 같이 일하던 격리부장이 횡령을 한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회사 돈으로 비트코인을 한 것이죠. 몇백, 몇천도 아닌 자그마치 100억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두 날렸답니다. 100억을요. 그리고 그대로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격리부장이 장기 휴가를 냈고 휴가가 끝나도 돌아오지 않자 이상하게 여긴 와중에 그 사실이 들통난 거죠. 그 사람 저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 아버지 회사에 놀러 갔을 때 굉장히 선하게 생긴 아저씨였거든요. 20년을 아빠와 일하셨으니 많은 것을 나누고 그 사이에서 믿음과 애정이 컸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집에 오시자마자 부엌에서 양주를 꺼내서 드시더라고요. 위로를 해드리고 싶어서 아버지의 축 처진 어깨에 손을 올려보았지만 아버지는 말없이 술만 드셨습니다. 저는 예정일보다 2주 빨리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는 정말 예뻤고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저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여전히 좋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매일 술을 드셨고 여전히 회사의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한 지 한 달째 되던 날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어떡하면 좋니? 수연아, 네 아버지 어떡해? 어머니가 우는 소리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아이를 부탁드리고 당장 남편과 집으로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어머니가 병원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몸이 덜덜 떨려서 남편에게 의지한 채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계셨고 어머니는 울고만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축축하게 젖어 계셨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계셨고 손목엔 붕대를 감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약을 여러 개 드시고 자살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일하시던 아주머니가 안 계시는 틈을 타서 욕조에서 손목을 그으셨답니다. 이모 댁에 갔다가 일찍 오게 되신 어머니가 다행히 그 모습을 빨리 발견하셨고 아버지는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으셨습니다. 하마터면 저도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선택을 하시다니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는 아버지의 피와 땀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30년 넘게 지켜오고 성장시킨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고 배신을 당한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드셨을 겁니다. 저는 아버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 아버지를 도와주신 분이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저희가 집에 가서 상황을 말씀드리자 시어머니도 많이 놀라시며 표정이 많이 심각해지셨습니다. 정신없이 그날은 마무리되었고 바로 그 다음날 너무 피곤해서 오후가 다 돼서야 잠에서 깼는데 먼저 일어나 계셨던 어머니와 남편이 절 부르더라고요. 여보, 엄마랑 나랑 상의를 해봤는데 국밥집 정리하려고.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국밥집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 이번에 또 뭘까 걱정이 되었죠.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문제 있어? 갑자기 왜? 아버님 회사 살려야지. 처분한다는 게 아니라 매각하려고. 국밥집 잘 된 거 명백하게 아버님 덕이야. 지금 아버님 저렇게 힘드신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무조건 도와드려야지. 애초에 아버님 아니었으면 이만큼 올라오지도 못했을 거고 이만큼 벌어보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겠고 국밥집 아니어도 우리 가족 굶을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여보. 아니 그래도 당신이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걸 정리해. 어머니도 얼마나 애쓰셨는데. 어머니 결혼하시고 한 번도 일 쉬신 적 없으시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 엄마가 먼저 제안하신 거야. 제가 놀라서 시어머니를 보자 시어머니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가 나는 괜찮다. 사실 이제 국밥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했거든. 이만큼 했으면 됐다. 사돈댁 도와드려야 했지. 나는 이제 국밥 대신 요 조그만한 손주나 보는 낚스로 살란다.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사실 그때 가족이란 이런 거구나 하고 많이 깨달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 그게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도 많이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절대 그러지 말라며 남편에게 따로 연락도 하셨죠.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국밥집을 펀드에 내놓았고 그 결과 300억에 매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하나 알게 된 사실이 세금은 정말 무섭구나였습니다. 세금을 정말 많이 내더라고요. 세금을 다 내고 80억이 아버지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자살기도 후에 죄인처럼 집에만 계시던 아버지가
다시 기운을 차리신 겁니다. 아버지는 다시 30년 전처럼 일하셨습니다. 회사의 급한 불을 껐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뿌리는 걷어냈고 새로운 대안을 찾으셨습니다. 회사의 매출은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회사가 위기를 맞기 전에 매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계속 하향일 줄 알았던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지 입을 모아 아버지를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건 기적이 아니라 가족의 힘이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전보다 더 겸손하게 행하셨습니다. 회사는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도 안정되었죠. 부모님과 저희 부부, 시어머니, 그리고 제 첫 아이, 그 사이 생긴 둘째까지 7 식구는 많이 돈독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다 같이 외국에 나가 살자는 제안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갑작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전부터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어머니는 절대 싫다고 하셨지만 아버지가 몰래 제게 많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외국에서 바닷가에 있는 집에서 편하게 살자고요. 아버지는 계속 그 꿈을 실현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나 봅니다. 어느 정도 나이도 드시고 바쁘고 치열한 삶을 살아오셔서 많이 지치신 어머니도 이제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셨죠. 저와 남편은 당연히 오케이였습니다. 그때 남편이 새 사업 계획하고 있을 때였는데 외국에서 시작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받아들인 거죠. 외국에 한 번도 나가보신 적 없으셨던 시어머니는 좀 걱정을 하셨지만 저희 어머니랑 많이 가까워지신 덕이었는지 고민 끝에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지금 사이판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억소리 나는 돈을 벌어보고 만져보고 써봤지만 결국에 돈은 돌고 도는 것. 있다가도 없는 게 돈이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치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은 있다가 없을 수는 있지만 다시 돌아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더 귀한 것일까요? 뭐가 더 소중하고 우리는 어떤 시간을 보내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저는 그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들을 단 하루도 허투루 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부디 사랑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